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사랑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그런 순수한 감정을 마주하면 역겨움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성은 그들과 완벽한 한 쌍처럼 보이는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떤 행동, 즉 연기에 대해 찬사를 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동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리적 양식인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원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이와 거울처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그저 고맙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먹는 대신 그저 스테이크가 그려진 메뉴판의 비닐을 핥으며 만족감을 느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봉사에 대해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내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 자체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저를 보시죠?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징그러워요.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의존자는 서로에게 완벽한 거울이자 메아리입니다.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하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손과 장갑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공생관계의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내 영혼의 반쪽, 운명의 짝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린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죠. 네, 맞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무대가 지옥이었을 뿐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집처럼 편안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라온 그 집이 심리적인 고문과 학대가 일상이었던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느낀 그 편안함은 익숙한 고문실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일 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관계의 패턴은 성인이 되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깊숙이 우리의 어린 시절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 삶은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 동료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특정 인물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는 항상 나를 함부로 대하는 끔찍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모든 관계의 공통분모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초원 위에서 연약한 얼룩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기가 막히게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표식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패턴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나를 이런 관계로 이끄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1인 교단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뇌당하고 정신적으로 조종당하며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어쩌다 이 모든 신호를 놓쳤을까? 라며 자책하게 되죠. 한 심리 전문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지성화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그의 유튜브 채널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영구 삭제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을 잃은 그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그는 이 사건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 영상 중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둔 딸들이라는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는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성격장애,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개념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현재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들, 즉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성향의 남성과의 관계에 갇힌 여성들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10살 때 부엌 식탁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힘든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어머니를 구하려는 반복 강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치료사나 상담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치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 모든 행위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또 다른 연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외부적으로는 타인에게 좋은 일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오는 인정과 칭찬에 취해 우리 내면에 잠재된 나르시시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높은 재단 위에 올려놓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공급원일 뿐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남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씌워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만 쏟아붓느라 완전히 고갈되고 소진됩니다. 정작 그 사랑과 연민,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은 항상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파괴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심리 역학은 때로는 사회 전체의 이념이나 종교적 구조 속에서 더욱 증폭되기도 합니다.
특히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와 통제적인 교리가 지배하는 환경은 나르시시즘적 관계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 깊이 뿌리내린 유교적 가부장제에서도 비슷한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남성의 통제하에 두며 여성의 역할은 오직 남성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아이를 낳는 것에 국한시키는 문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년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유독한 남성성을 내재화하도록 길러지고 소녀들은 학대적인 관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하나라고 배우는 사회, 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나를 숭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를 길들이고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대신 오히려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 이슬람 수피주의자, 불교 선승이 한 동굴에 갇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의 손가락을 자르며 개종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문제는 순수한 영성이 세상의 독, 즉 인간의 에고, 무의식, 권력욕과 만날 때 발생합니다. 종교가 영성에 대한 탐구를 멈추고 통제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컬트, 즉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컬트의 중심에는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가학성이라는 병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폭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신, 우주를 창조한 그 거대한 힘은 인간의 제도나 세금, 강제적인 개종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저 그 위대한 진리 앞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겸허한 인정으로서의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은 있는 걸까요? 나르시시즘과 상호의존성을 도교의 음양사상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극도로 경직되고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양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세상에 투사하려 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적인 공간인 심리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치료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상호의존성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유연하며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치료에 훨씬 더 잘 반응하며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을 질 줄 알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요?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영향일 수도 있고 통제를 위해 주입된 과도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권력과 통제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뇌하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치유의 여정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텅 빈 메아리였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경증이나 심지어 신체적 증상까지 모방할 정도로 텅 비어있던 우리 내면의 공간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수십 년간 입어왔던 낡은 각본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채찍을 덜 맞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비참한 정치범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종교적 트라우마로 인해 신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종종 영적인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꼭 당신이 자라온 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념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 힘이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깊은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화와 진정한 자유가 함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사랑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그런 순수한 감정을 마주하면 역겨움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성은 그들과 완벽한 한 쌍처럼 보이는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떤 행동, 즉 연기에 대해 찬사를 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동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리적 양식인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원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이와 거울처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그저 고맙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먹는 대신 그저 스테이크가 그려진 메뉴판의 비닐을 핥으며 만족감을 느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봉사에 대해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내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 자체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저를 보시죠?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징그러워요.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의존자는 서로에게 완벽한 거울이자 메아리입니다.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하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손과 장갑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공생관계의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내 영혼의 반쪽, 운명의 짝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린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죠. 네, 맞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무대가 지옥이었을 뿐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집처럼 편안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라온 그 집이 심리적인 고문과 학대가 일상이었던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느낀 그 편안함은 익숙한 고문실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일 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관계의 패턴은 성인이 되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깊숙이 우리의 어린 시절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 삶은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 동료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특정 인물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는 항상 나를 함부로 대하는 끔찍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모든 관계의 공통분모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초원 위에서 연약한 얼룩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기가 막히게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표식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패턴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나를 이런 관계로 이끄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1인 교단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뇌당하고 정신적으로 조종당하며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어쩌다 이 모든 신호를 놓쳤을까? 라며 자책하게 되죠. 한 심리 전문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지성화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그의 유튜브 채널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영구 삭제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을 잃은 그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그는 이 사건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 영상 중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둔 딸들이라는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는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성격장애,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개념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현재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들, 즉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성향의 남성과의 관계에 갇힌 여성들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10살 때 부엌 식탁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힘든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어머니를 구하려는 반복 강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치료사나 상담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치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 모든 행위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또 다른 연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외부적으로는 타인에게 좋은 일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오는 인정과 칭찬에 취해 우리 내면에 잠재된 나르시시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높은 재단 위에 올려놓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공급원일 뿐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남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씌워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만 쏟아붓느라 완전히 고갈되고 소진됩니다. 정작 그 사랑과 연민,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은 항상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파괴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심리 역학은 때로는 사회 전체의 이념이나 종교적 구조 속에서 더욱 증폭되기도 합니다. 특히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와 통제적인 교리가 지배하는 환경은 나르시시즘적 관계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 깊이 뿌리내린 유교적 가부장제에서도 비슷한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남성의 통제하에 두며 여성의 역할은 오직 남성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아이를 낳는 것에 국한시키는 문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년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유독한 남성성을 내재화하도록 길러지고 소녀들은 학대적인 관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하나라고 배우는 사회, 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나를 숭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를 길들이고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대신 오히려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 이슬람 수피주의자, 불교 선승이 한 동굴에 갇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의 손가락을 자르며 개종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문제는 순수한 영성이 세상의 독, 즉 인간의 에고, 무의식, 권력욕과 만날 때 발생합니다. 종교가 영성에 대한 탐구를 멈추고 통제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컬트, 즉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컬트의 중심에는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가학성이라는 병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폭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신, 우주를 창조한 그 거대한 힘은 인간의 제도나 세금, 강제적인 개종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저 그 위대한 진리 앞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겸허한 인정으로서의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은 있는 걸까요? 나르시시즘과 상호의존성을 도교의 음양사상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극도로 경직되고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양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세상에 투사하려 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적인 공간인 심리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치료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상호의존성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유연하며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치료에 훨씬 더 잘 반응하며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을 질 줄 알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요?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영향일 수도 있고 통제를 위해 주입된 과도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권력과 통제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뇌하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치유의 여정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텅 빈 메아리였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경증이나 심지어 신체적 증상까지 모방할 정도로 텅 비어있던 우리 내면의 공간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수십 년간 입어왔던 낡은 각본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채찍을 덜 맞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비참한 정치범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종교적 트라우마로 인해 신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종종 영적인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꼭 당신이 자라온 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념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 힘이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깊은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화와 진정한 자유가 함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사랑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그런 순수한 감정을 마주하면 역겨움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성은 그들과 완벽한 한 쌍처럼 보이는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떤 행동, 즉 연기에 대해 찬사를 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동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리적 양식인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원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이와 거울처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그저 고맙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먹는 대신 그저 스테이크가 그려진 메뉴판의 비닐을 핥으며 만족감을 느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봉사에 대해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내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 자체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저를 보시죠?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징그러워요.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의존자는 서로에게 완벽한 거울이자 메아리입니다.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하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손과 장갑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공생관계의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내 영혼의 반쪽, 운명의 짝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린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죠. 네, 맞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무대가 지옥이었을 뿐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집처럼 편안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라온 그 집이 심리적인 고문과 학대가 일상이었던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느낀 그 편안함은 익숙한 고문실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일 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관계의 패턴은 성인이 되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깊숙이 우리의 어린 시절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 삶은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 동료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특정 인물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는 항상 나를 함부로 대하는 끔찍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모든 관계의 공통분모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초원 위에서 연약한 얼룩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기가 막히게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표식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패턴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나를 이런 관계로 이끄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1인 교단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뇌당하고 정신적으로 조종당하며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어쩌다 이 모든 신호를 놓쳤을까? 라며 자책하게 되죠. 한 심리 전문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지성화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그의 유튜브 채널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영구 삭제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을 잃은 그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그는 이 사건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 영상 중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둔 딸들이라는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는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성격장애,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개념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현재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들, 즉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성향의 남성과의 관계에 갇힌 여성들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10살 때 부엌 식탁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힘든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어머니를 구하려는 반복 강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치료사나 상담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치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 모든 행위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또 다른 연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외부적으로는 타인에게 좋은 일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오는 인정과 칭찬에 취해 우리 내면에 잠재된 나르시시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높은 재단 위에 올려놓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공급원일 뿐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남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씌워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만 쏟아붓느라 완전히 고갈되고 소진됩니다. 정작 그 사랑과 연민,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은 항상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파괴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심리 역학은 때로는 사회 전체의 이념이나 종교적 구조 속에서 더욱 증폭되기도 합니다. 특히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와 통제적인 교리가 지배하는 환경은 나르시시즘적 관계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 깊이 뿌리내린 유교적 가부장제에서도 비슷한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남성의 통제하에 두며 여성의 역할은 오직 남성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아이를 낳는 것에 국한시키는 문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년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유독한 남성성을 내재화하도록 길러지고 소녀들은 학대적인 관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하나라고 배우는 사회, 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나를 숭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를 길들이고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대신 오히려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 이슬람 수피주의자, 불교 선승이 한 동굴에 갇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의 손가락을 자르며 개종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문제는 순수한 영성이 세상의 독, 즉 인간의 에고, 무의식, 권력욕과 만날 때 발생합니다. 종교가 영성에 대한 탐구를 멈추고 통제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컬트, 즉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컬트의 중심에는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가학성이라는 병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폭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신, 우주를 창조한 그 거대한 힘은 인간의 제도나 세금, 강제적인 개종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저 그 위대한 진리 앞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겸허한 인정으로서의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은 있는 걸까요? 나르시시즘과 상호의존성을 도교의 음양사상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극도로 경직되고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양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세상에 투사하려 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적인 공간인 심리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치료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 상호의존성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유연하며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치료에 훨씬 더 잘 반응하며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책임을 질 줄 알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제가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요? 이것은 가스라이팅의 영향일 수도 있고 통제를 위해 주입된 과도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권력과 통제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뇌하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닙니다. 치유의 여정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텅 빈 메아리였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경증이나 심지어 신체적 증상까지 모방할 정도로 텅 비어있던 우리 내면의 공간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수십 년간 입어왔던 낡은 각본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채찍을 덜 맞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비참한 정치범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종교적 트라우마로 인해 신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종종 영적인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꼭 당신이 자라온 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념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 힘이 당신을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깊은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화와 진정한 자유가 함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빛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사랑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그런 순수한 감정을 마주하면 역겨움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성은 그들과 완벽한 한 쌍처럼 보이는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어떤 행동, 즉 연기에 대해 찬사를 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동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리적 양식인 나르시시스트의 공급원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이와 거울처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그저 고맙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눈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먹는 대신 그저 스테이크가 그려진 메뉴판의 비닐을 핥으며 만족감을 느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봉사에 대해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누군가 그들의 내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 자체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저를 보시죠?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징그러워요. 나르시시스트와 상호의존자는 서로에게 완벽한 거울이자 메아리입니다.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 다른 하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손과 장갑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공생관계의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내 영혼의 반쪽, 운명의 짝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린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았죠. 네, 맞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무대가 지옥이었을 뿐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집처럼 편안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라온 그 집이 심리적인 고문과 학대가 일상이었던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느낀 그 편안함은 익숙한 고문실로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일 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관계의 패턴은 성인이 되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깊숙이 우리의 어린 시절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 삶은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 동료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특정 인물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는 항상 나를 함부로 대하는 끔찍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모든 관계의 공통분모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초원 위에서 연약한 얼룩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기가 막히게 당신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표식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패턴이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를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나를 이런 관계로 이끄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1인 교단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세뇌당하고 정신적으로 조종당하며 깊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내가 어쩌다 이 모든 신호를 놓쳤을까? 라며 자책하게 되죠. 한 심리 전문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지성화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어느 날 그의 유튜브 채널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영구 삭제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을 잃은 그는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그는 이 사건을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 영상 중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둔 딸들이라는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는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성격장애,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개념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현재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들, 즉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성향의 남성과의 관계에 갇힌 여성들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10살 때 부엌 식탁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힘든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어머니를 구하려는 반복 강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치료사나 상담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치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 모든 행위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또 다른 연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외부적으로는 타인에게 좋은 일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오는 인정과 칭찬에 취해 우리 내면에 잠재된 나르시시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높은 재단 위에 올려놓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공급원일 뿐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남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씌워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으로만 쏟아붓느라 완전히 고갈되고 소진됩니다. 정작 그 사랑과 연민, 시간과 에너지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은 항상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자신을 파괴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심리 역학은 때로는 사회 전체의 이념이나 종교적 구조 속에서 더욱 증폭되기도 합니다. 특히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와 통제적인 교리가 지배하는 환경은 나르시시즘적 관계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 깊이 뿌리내린 유교적 가부장제에서도 비슷한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남성의 통제하에 두며 여성의 역할은 오직 남성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아이를 낳는 것에 국한시키는 문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년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유독한 남성성을 내재화하도록 길러지고 소녀들은 학대적인 관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하나라고 배우는 사회, 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나를 숭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를 길들이고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대신 오히려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 이슬람 수피주의자, 불교 선승이 한 동굴에 갇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의 손가락을 자르며 개종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것입니다. 문제는 순수한 영성이 세상의 독,